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수영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평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평형이라는 영법이 어, 실제로 실기 수업에서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한 번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법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평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해보고 여러분들이 평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과 혹은 이렇게 지도할 때 어떻게 알려줘야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에 잘 남고 그 기억이 여러분들이 수영이 평생 스포츠로 여러분들의 하나의 취미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수업의 목적이자 그리고 저도 그렇게 수영을 평생의 취미이자 물이 보이면은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고 친숙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많이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평형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늘 중요시하는 실력 향상 포인트, 어, 머리, 그리고 팔, 다리, 호흡, 콤비네이션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각 파트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영장에 가서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거는 팔은 꼭 이렇게 했었어야지 다리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런 걸 꼭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형의 다리 수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했었죠? 평형의 다리는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했었죠? 네, 알고 계신 분도 있죠. 80%의 추진을 담당하는 게 평형의 다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가 평형의 다리는 굉장히 많은 추진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평형 발차기입니다. 처음에 저도 배울 때 허공을 차는 듯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로 차는데 약간 개구리 같이 차는데 그냥 제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형을 처음 배울 때 참 마음처럼 제 욕심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의 다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마 여러분이 물에 들어가서 나 평형 다리 할 줄 알아 하고 물을 차는 순간 아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평형 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었고 지상에서 연습이 꼭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평형 다리만 찰 줄 안다고 해서 평형을 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콤비네이션 동작도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평형 포인트 리뷰하고 그리고 평형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평형을 배울 때 그냥 영법이니까 배운다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평형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서 평형은 생명 혹은 수상 안전 이런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개인적으로 평형 발차기는 수영을 하다가 힘들 때 저는 평형 발차기를 하면서 쉬고 그렇게 합니다. 혹은 뒤로 누워서 평형 발차기를 할 수도 있고요. 휴식을 취할 때도 평형 발차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발차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이 어떻게 활용되어서 수상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조 활동에도 사용되는지 이렇게 한번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평형이 이렇게도 활용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평형이란 영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상 안전 그리고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도 부가적으로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는 게 여러분들의 인지 확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형의 실력 향상 포인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실력 향상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각 파트별 총 4가지 파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스포츠로서 평형, 영법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실력 향상 포인트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그럴 거라고 믿고요. 팔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팔을 저을 때 앞을 벌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팔을 저을 때 앞을 벌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팔을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은 네, 그쵸. 효율적인 동작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을 너무 많이 벌리는 동작보다는 네, 간결하게 네, 팔을 벌려야 아무래도 물의 저항도 그렇고 네, 그렇겠죠. 네, 다 저번 주에 했던 수업 내용이랑 같이 복습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뭐 배웠었지? 맞아. 팔 동작은 이렇게 했었지 라는 생각을 꼭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팔을 세워서 그리고 살짝 안쪽으로 구부려 팔을 젓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팔을 세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면서 네, 앞팔을 살짝 세우고 안쪽으로 접어서 네, 몸 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이겠죠. 네, 그래서 팔 동작할 때 비록 추진력의 20%겠죠. 다리보다는 조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평형을 구분해서 연습을 할 때 킥판을 잡고 평형 발차기만 해보기도 하고 다리에 킥판을 끼고 팔 동작만으로도 평형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평형의 팔 동작도 호흡과 연결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낮다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자유형 팔 동작과 발차기 동작을 할 때도 발의 영향이 적다고 해서 발차기를 안 찰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동작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다리 굉장히 중요하죠. 다리를 끌어당길 때 각도는 120도로 향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끌어당길 때 90도로 당겨도 되고 80도, 20도 최대한 많이 당길수록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은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그러면은 무릎을 최대한 엉덩이를 뭐 바닥에 붙인 다음에 뛰면은 가장 멀리 뛴다고 표현을 안 하듯이 근 수축을 적정히 하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죠. 네, 면적이 그렇죠. 물의 저항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선형 모양을 만들어서 평형은 앞으로 나아갈 때 물과 닿는 면적의 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120도로 물이 자연스럽게 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몸통과 허벅지 각도가 벌어진 120도의 각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킥은 옆으로 차면 더 많이 물을 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아니죠. 옆으로 차면은 개구리 발차기처럼 차지만 앞으로는 안 나갑니다. 아마 나중에 물속에서 발차기를 해보시면 옆으로 찬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세, 뒤꿈치를 당기고 뒤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안쪽 복숭아뼈가 뒤에 있는 사람이 살짝 보이게끔 발가락은 신체 중심의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정확히 수축해주고 몸통과 허벅지가 또 120도 하고 뒤로 쭉 밀어주는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저는 이 동작을 오랜만에 하면은 약간 쥐가 날 정도로 안쪽 근육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발차기를 하게 되면은 쥐가 나기도 하고 다음날 알배기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하거나 웨이트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허벅지 안쪽 근육, 정강이 안쪽 근육으로 트레이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동작이랑 평소 그렇게 트레이닝 혹은 도보, 걷는 동작에서 안쪽 근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형 발차기를 제대로 차면 다음날 안쪽 허벅지, 안쪽 정강이에 살짝 아리배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얼굴을 들 때 각도는 45도라고 했습니다. 왜 45도가 가장 좋을까요? 90도로 들어도 되고 20도로 최대한 적게 들고 바로 입수해도 되는데 45도로 들어야 물의 저항값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무래도 평형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90도로 들게 되면은 밑으로 많이 위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비효율적이겠죠. 네, 다이빙 할 때도 9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떨어지듯이 낙차,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낙차를 최소화하고 물의 저항값도 적정선으로 하기 위해서 약 45도로 앞으로 나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호흡은 팔의 움직임과 연동시킨다. 호흡은 팔의 움직임과 연동시킨다. 이게 한 줄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은 되게 쉬운데요. 연동한다 라는 것은 타이밍은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저는 평형을 할 때 일단 스트림라인을 유지하고요. 벽을 찬 다음 쭉 나아가다가 속도가 거의 줄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셉니다. 1, 2, 3 할 때 팔 동작으로 앞으로 한 다음 물 당겨주고 호흡하고 그 다음 팔을 쭉 뻗을 준비를 할 때 양손을 모았을 때 다리는 이미 킥 준비를 해놓고 팔을 펼침과 동시에 킥을 쭉 밀어주고 스트림라인 1, 2, 3 하고 팔 당기면서 호흡, 다리 모아주고 팔 쭉 뻗어주면서 킥, 약간 이런 타이밍을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이런 순서구나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잡는 건 본인 스스로 물에서 제가 했던 이러한 타이밍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1000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이게 좀 여기서 표현하는 연동이라는 기분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구분 동작을 하게 되면은 호흡, 팔, 킥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50cm 정도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아니면 30cm 정도 아마 미세하게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래서 표현 진짜 어렵네.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계속 생각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은 콤비네이션입니다. 콤비네이션 기억나시나요? 네, 피니시에서 다리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들어 단숨에 숨을 들이쉰다. 네, 피니시에서 다리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들어 단숨에 숨을 들이쉰다. 약간 이것도 연동된 동작이겠죠. 다리 당기고 얼굴 들고 약간 이렇게 고가 아니고 다리를 끌어당김과 동시에 얼굴 숨 마시고 팔 뻗으면서 킥, 약간 이렇게 타이밍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따당탕 따당탕 약간 이런 이러한 템포 혹은 이러한
조절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4가지의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평형의 다리 동작입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기억 다들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20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요. 다리가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B의 사진과 A의 사진 비교하듯이 닿는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너무 많이 끌어당기게 되면 저항이 허벅지에 정통으로 받게 되어 크게 감속합니다. 게다가 그 상태로 킥을 하기 때문에 발이 움직이는 거리가 커지고 움직임의 균형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거리에서만큼 가속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위에 사진과 밑에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A처럼 1m를 나갈 수 있다면 무릎을 너무 많이 끌어당길 경우 B 사진처럼 80cm 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한 번의 동작에 이렇게 20cm나 차이가 나는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많이 끌어당기지 말고 최대한 물의 저항을 받는 면적을 줄이면 감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 동작은 이것만 저희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A 사진에 발을 잘 보시면은 발가락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걸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연습 방법은 지상에서 발가락을 살짝 바깥쪽으로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안쪽 복숭아뼈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살짝 보일 정도로 살짝 벌려줘야 발을 밀을 때 물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또 뒤로 갈 때 작용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반작용력으로 물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한 동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상에서라도 그렇게 연습을 해놔야 물 안에서 최대한 저런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잘 안 되는 동작이 물속 들어간다고 잘 될까요? 네, 저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평형을 배울 때 물 밖에서 네, 발가락을 몸 중심에서 최대한 벌려보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안쪽 근육을 조금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안쪽 정강이 안쪽 허벅지 안쪽 근육들이 상당히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영장에서 평형 발차기를 스트레칭 안 하고 했다가 허벅지 안쪽과 정강이 안쪽에 알이 배긴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평형 하다가 안쪽 허벅지에 알 배겨서 일주일 동안 근육통으로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은 안쪽 허벅지, 무릎 돌려주기나 안쪽 허벅지, 그리고 혹은 정강이 안쪽 스트레칭을 꼭 하길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로 검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수영의 시간에 따라서 이동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X축과 Y축으로 나눠집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인데요. 보듯이 A와 B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B는 감속의 구간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죠. B를 보면 파란색을 보시면 B가 속도가 빠르다 해서 느리다로 쭉쭉쭉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A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더 B보다 더 빠르게 가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고 가장 이상적인 각도고 가장 속도를 내기에 적합한 동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평형 발차기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평형 다리 동작을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위에서 보았을 때 킥의 방향이 어디로 차야 할까요? 네, 그림처럼 옆이 아닌 바로 뒤, 나의 신체의 뒷 방향으로 찹니다. 다리를 끌어당긴 후 차는 킥은 추진력으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가속으로 연결하려면 비스듬한 옆쪽으로 차지 말고요. 정강이 안쪽을 사용해 바로 뒤쪽으로 차도록 해야 됩니다. 그림처럼 차는 방향이 바로 뒤쪽으로 차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다리는 크게 벌리지 말고 뒤쪽을 향해 차야 합니다. 평형킥의 기본은 진행 방향과 반대로 차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가속하려면 비스듬한 옆이 아닌 바로 뒤를 향해 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뒤쪽으로 보내져서 그 반작용으로 진행 방향을 향한 강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다리를 크게 벌리지 말고 정강이 사이로 차듯이 하면 바로 뒤쪽으로 찰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리를 좌우로 크게 벌리고 물을 양쪽 다리로 잡아서 바깥으로 미는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렇게 하면 진행 방향에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민다는 느낌으로 차야 합니다. 이거는 이병의 로터리 킥의 정강이 안쪽 그리고 복숭아뼈 안쪽으로 차는 것과 비슷한 원리고요. 다리는 뒤쪽을 향해 움직이고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미는 듯이 움직이면 쉽게 다리를 뒤쪽으로 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강이 바깥쪽으로 물을 밀면 결과적으로 비스듬히 옆 방향으로 타게 됩니다. 킥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것 같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평형 발차기를 할 때 항아리 모양을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제가 배울 때도 항아리 모양으로, 하지만 이게 넓은 항아리가 아니고 조금 긴 항아리, 입구가 조그만한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모았다가 항아리처럼 쭉 당겨주고 쭉 뒤쪽으로 쭉 빠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평형 콤비네이션입니다. 팔을 앞쪽으로 펴과 동시에 강하게 차야 합니다. 평형에서는 팔과 다리가 연동되지 않아서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치, 풀, 피니시 각 단계에서 킥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반복 연습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1번 그림은 스트림라인 자세를 취하고 조금씩 숨을 뱉습니다. 2번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캐치를 시작합니다. 3번 팔꿈치를 구부려 가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뒤쪽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4번 팔은 가슴 아래로 끌어 모으기 시작하고 얼굴을 45도로 방향으로 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시선은 물 쪽을 보고 숨을 다 뱉습니다. 5번은 가슴 아래로 끌어모아 피니시하고 그리고 다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굴을 들고 단숨에 숨을 빠르게 들여 마시고 해야 합니다. 6번째, 팔을 앞쪽으로 펴고 리커버리 합니다. 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고 얼굴을 물속으로 되돌리는 게 6번 동작입니다. 그 이후 다리를 뒤쪽으로 강하게 차는 게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리커버리에서 허벅지를 끌어당기고 다리를 강하게 찹니다. 평형은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복잡해서 조합할 때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캐치, 풀, 피니시 타이밍에 팔과 다리가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파악해 주는 것입니다. 팔의 리커버리 타이밍에 다리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물속에서 연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벤치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동작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호흡은 피니시와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타이밍을 맞추기 쉽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많이 들면 가슴으로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우측 하단의 그림은 풀을 할 때 숨을 모두 내뱉고 얼굴을 들었을 때 단숨에 숨을 들이마시는 그림입니다.
네, 몇 번을 강조해도 지금은 평형의 타이밍과 평형의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으로 평형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이빙을 한 후에 물을 이렇게 뒤로 보내고 그 다음 2번 동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무래도 스트림 라인을 유지해야 되고요. 2번 스트림라인 유지 후 3번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하여 물을 어떻게 하죠?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4번 양팔을 세워서 90도로 세워서 간결하게 팔을 젓습니다. 그 다음 6번 다리는 허벅지와 물을 바로 뒤로 찬 다음 스트림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글처럼 다리 각도를 몸과 120도 해야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 다음 9번 동작에서는 팔접기에 맞춰 얼굴을 최소한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평형 동작은 가속할 때는 저항이 적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요. 팔은 좌우로 벌리지 말고 앞팔을 세워서 몸의 앞에 있는 물을 대각선 뒤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리도 좌우로 엄청 벌리는 게 아니라 정강이 안쪽으로 자신의 신체 뒤쪽으로 간결하게 차서 진행 방향으로서의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를 끌어당기는 동작에서 각도는 120도 가장 좋고요. 팔로 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하면 너무 위아래로 신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뒤쪽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네, 다음은 평형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평형을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초급 수영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거 수상구조 할 때 수상구조 절차에 접근법 중 머리 들고 평형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보았던 게 까마득히 혹은 어렴풋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수상 구조에 접근을 할 때 평형을 사용을 하는구나. 1번 사진처럼 지금 요구 조자를 바라보고 머리를 들고 평형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지금 이 부조자는 발 혹시 보셨나요? 네, 지금 발가락이 살짝 신체 방향이 아닌, 신체 중심 방향이 아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죠. 네, 이것은 평형을 익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의 저항값을 높이기 위해서 발가락을 살짝 바깥쪽 방향으로 하고 정강이 안쪽과 허벅지 안쪽으로 최대한 물을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자연스럽게 평형을 익히면 이렇게 수상구조 할 때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수상구조 절차의 접근법 중 머리 들고 평형 하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평형 발차기는 요구 조절을 주시하면서 그리고 상체를 들고 발차기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평형을 아마 익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숙련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참 편한 영법이구나. 참 효율적인 영법이구나. 왜냐면 자유형은 막 바바바바바바박 차야 되지만 평형 발차기는 쭉 차고 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밀고 한 3초를 휴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25m를 평형 영법을 6, 7번만 해도 25m를 나아갈 정도로 한 번의 킥으로 2m까지도 쭉 나아갑니다. 그렇듯 굉장히 편한 영법입니다. 호흡 6번에 25m를 나아간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영법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휴식을 할 때 수영을 하면서 좀 쉬고 싶을 때 평영을 합니다. 그렇듯 굉장히 쉬운 영법이고 편한 영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습이 요구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듯 구조 상황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형을 꼭 익혀야 하고 평형이 중요하다는 부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평형 접근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수상 안전에 대해서 평형 처음에 제가 도입에 이렇게 넣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번에 평형 영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영 영법이 이제 고급 수영이기 때문에 점차 수영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수영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영법을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연도별 수영장 시설 안전사고 건수입니다. 2018년이면 약 2년 전에 상당히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2014년에는 112, 그리고 147, 115 이렇게 수영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수영장 혹은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전사고 연령별 현황에서 보면은 10세 미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10대 그리고 60대 이상이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연령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거나 혹은 물놀이를 할 때 10대 미만 혹은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수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은 조금 안전하게 혹은 좀 더 주의를 갖고 주변 사람들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상 안전사고입니다. 인천서 다이빙 훈련하던 중학생 다이빙 때에 부딪혀 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고는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과 작년이었죠. 2019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을 같이 한번 또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영장에서 중학생 다이빙 선수입니다. 자유형, 배영, 저병, 평영, 다이빙 모든 게 다 익숙하고 물개와 같이 물에서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 학생이 훈련 도중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부주의겠죠. 만약에 조금 더 주의하고 그랬다면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5일에 인천 미주홀 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문학동 박태환 수영장 중에서 다이빙 때에 머리를 맞고 물속에서 추락하였습니다. 14세라고 나왔는데요. 지상훈련을 한 뒤 높이를 점차 올리며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트위스트 자세에서 점프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아무래도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머리 쪽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아무래도 전국대회 입상까지 했었던 유망주였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영이 익숙해지고 그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생각이 될 때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빙이 익숙해져서 어느 날과 똑같이 다이빙을 하다가 자칫 한 끗 차이로 조금이라도 바닥 쪽으로 다이빙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친구들과 계곡을 갔다가 나 다이빙 할 줄 알아 하고 계곡물에 다이빙을 하다가 계곡 바닥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돌이 있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이런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이러한 사례를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강서구 실내 수영장에서 50대 여생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은 사건인데요.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실내 수영장 어린이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풀이었죠. 70cm 높이의 어린이풀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때 안전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이풀, 유아용 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가 정확하게 이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평소에 지병 같은 심근경색 혹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데 불구하고 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말 수영은 물은 어떻게 이렇게 상해가 혹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컨디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스트레칭 혹은 의사의 조언, 의사가 심근경색이나 혹은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축으로 인해서 혈관도 수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셨죠? 10대 그리고 50대 60대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원인을 사전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한 번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례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수영장 사고 예시입니다. 해운대 호텔 수영장에 초등학생이 의식불명 사고로 이런 안전부실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불과 작년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해운대 호텔 수영장은 굉장히 고가의 수영장으로 간접적으로 판단이 될 거고요. 글을 읽어보듯이 이러한 수영장에 아무래도 안전을 요원이 배치되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 10대의 아이가 물속 철제 계단 사이에 팔이 낀 채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골든타임을 넘긴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고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아이가 나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보호자의 동의 혹은 보호자의 관찰, 보호자의 동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일부러 철제 계단에 팔을 끼워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수로 혹은 장난을 치다 끼었을 텐데 이게 호흡을 못할 정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혹은 장난 혹은 설마 여기서 다치겠어?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청 관계자의 대화도 있었는데요. 강사 이외에도 9명의 안전관리 요원 있었다. 하지만 상시 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요원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글도 알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호텔 수영장을 가더라도 여기는 준법적으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구나, 혹은 여기 안전요원이 없네,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 혹은 여러분들의 조카가 혼자 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여기는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행, 나의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조카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볼 수 있는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 규칙을 정해야 된다라고 그쪽 호텔 측 안전관리 요원 혹은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호텔 매니저 분께서 이분은 수영 수업을 제대로 들어서 이런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상구조의 사례나 그 다음에 이런 분포, 몇 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해를 입었고,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부주의로 이런 상해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상구조 순서를 미리 사전에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리에 쥐가 났는데 계속 물을 먹고 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순간 골든타임이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상 구조에 대해서 숙지를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보고 수영장에 들어갑니다. 주변을 보는 이유는 구명환이 어디 있는지,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혹은 내가 이 친구를 구조할 수 있는 게 도구들이 있는지 라는 게 주변을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발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그 다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곳으로 향해서 구조 도구를 던진다든가 구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간접 구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접 수상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접 수상 도구 딱 들어도 어떠한 도구들이 딱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글로 정확히 있어서 다들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구명환, 장대, 로프 등 현장의 수상 구조 도구 외에 다양한 일상 도구를 활용한 간접 수상 도구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평소 수상안전요원은 간접 구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연습해야만 하고요. 이렇게 저희 고급 수영 수업을 들은 사람들 또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은 굉장히 간편하고 여러분의 생명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주변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도구들의 용어와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당장 계곡을 갔다 온 분들도 있었을 테고 바다를 가셨던 분들도 내가 이러한 도구들을 한번은 체크했는가? 라는 생각 하셨었나요? 네, 저는 여름에 계곡을 갔을 때 구명환의 위치를 사전에 체크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과 수영장이나 계곡, 수영장은 못 갔고요. 계곡을 갔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요. 계곡을 갈 때 저는 구명환의 위치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진짜 익사 사고에 근접한 사람의 힘은 일반 사람들, 일반 평소인보다 2배 이상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소상구조 도구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설프게 수영한다고 해서 다가갔다가 같이 빠집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제 친구들과 계곡을 갔었을 때의 사건인데요. 어느 날과 똑같이 무더운 여름날 계곡에 갔습니다. 갔는데 물의 깊이가 계곡은 점차 자갈밭이 눈에 보이다가 물이 깊어지면서 안 보이다가 굉장히 수심이 깊어지고 밑에 물은 차갑고 유속이 빠릅니다. 네, 그러한 계곡에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요. 6명이서 있었는데 2친구는 수영을 못했고 4명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수영을 다이빙까지 다 하고 다 할 줄 알고 자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친구들을 보고 있다가 같이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2명이 수영을 못했었죠. 한 친구는 물 얕은 데서 있었고 또 못하는 친구가 발이 닿는 곳에서는 약간 강아지 헤엄, 소위 말해서 멍멍이 헤엄 또 치고 아예 할 줄 모릅니다. 그 친구가 그냥 물에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얘기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고르르륵 하는 겁니다. 우르르륵 하면서 물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정말 친구들은 다 웃고 있었고 그 친구는 머리가 잠기고 다시 머리가 올라갔다가 살려고 막 팔과 다리를 발버둥 치기 때문에 살짝 뜨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물을 엄청 마시고 수면 위로 살짝 올라왔다가 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그러한 동작을 2번 정도 반복하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당황했고요. 저는 옆에 조금 떨어진 데 있다가 발견하고 저는 자명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그 친구 옆에 뒤쪽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팔로 제 머리를 밑으로 가차없이 누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제 머리를 있는 힘껏 누릅니다. 그리고 제 어깨도 같이 누르고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물을 먹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잡히는 걸 모두 다 누릅니다. 자기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도 갑자기 머리를 눌러버려서 물을 먹었고요. 근데 물을 먹어도 수영을 할 줄 알면 그리고 호흡 조절을 했다면 일단 의식을 하고 전 자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친구 등을 쭉 밀어줬습니다. 물 쪽이 아니라 해안가 쪽 아니 그 자갈밭 쪽으로 계곡의 자갈 쪽으로 쭉 밀어주고 그 친구는 이제 발이 살살살 닿는 쪽으로 가지니까 그래도 좀 물 깊은 곳까지 와서 제가 또 자명으로 다가가서 또 등을 밀어줘서 계속 물가 쪽으로 발이 닿는 곳 쪽으로 쭉쭉쭉 밀어줬고요. 그때 저는 확 체감을 느꼈습니다. 아, 진짜 물에 빠진 익사자의 손은 정말 강하구나. 정말 잡히는 걸 다 잡아당겨서 자기 밑으로 끌어당기는구나. 온 힘을 다해서 당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느꼈던 사례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접 구조 도구를 통해서 일단은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
숙련도가 높은 사람도 처음 그렇게 익사자 혹은 익사하기 전까지 가는 사람들 혹은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간접수상 도구 중 구명환입니다. 구명환은 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물놀이 시설에 의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면 구명환의 위치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너머 방향으로 던져서 요구조자가 그 구명환을 잡고 혹은 구명환을 못 잡아도 거기에 연결된 끈을 잡고 구명환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구명환을 요구조자에 직접적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머리에 꼭 끼워 넣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투환 던지시듯이 소호 던지시듯이 머리에 던지면은 머리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던지고 로프를 당겨준다. 짧게 던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멀리 던져서 정확한 방향에서 아니면 지상에서 구명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조절해서 지상에서 움직여서 로프를 당기면 구명환이 요구조자 쪽으로 점점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요구조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례 계곡에서 제 친구 구조했던 그리고 물 먹은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끌어당긴다 라는 말 꼭 한 번 더 각인해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간접수상 도구에서 장대를 이용한 거고요. 지금 1번 사진을 보면은 장대이지만 바닥을 청소하는 솔입니다. 네, 이렇듯 여러분들 주변에 긴 나뭇가지, 장대 혹은 긴 아무거나 다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짧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빗자루 같은 거 잘못했다가 팔을 뻗었는데 안 닿으면 또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미리 사전에 가늠하고 깊지 않은 곳에 있으면 네, 이렇게 바로 장대로 끌어와서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워터파크 계곡 가서 미리 이렇게 간접수상 도구 한번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로프 사용 방법입니다.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로프 끈을 끝에 묶은 끈을 던져서 요구조자한테 그걸 잡고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도구들은 아무래도 수영장에는 많지는 않겠죠. 계곡 같은 곳에서 혹시나 간판 혹은 그런 플랜카드 끈이나 계곡에서 음료를 드시던 분의 페트병을 빠르게 연결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서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구명환이나 장대 이런 게 없고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플랜카드 끈 딱 끊고 옆에 사람 페트병 딱 잡아서 묶고 던져서 구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영웅 그리고 소상 구조를 익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보다는 늘 이렇게 사전에 머릿속에 있고 주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은 페트병에 플랜카드 끈 같은 혹은 리본 같은 끈을
어떻게 묶어요? 라는 질문 하게 될 텐데요. 그쵸. 이러한 매듭법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하고 해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묶고 리본을 묶겠죠. 네, 매듭법을 잘 모르면 평소에 신발끈 묶듯이 묶을 텐데 그걸 요구조자가 리본을 풀어버리면 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매듭법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림은 주요 로프 매듭 방법으로 해양경찰청 함정훈련교본의 2019년 작년에 나왔던 교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면서 끈의 위치와 한번 집에서 끈이 있다면 같이 한 번씩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매듭법은 고정 매듭입니다. 보라인 매듭이라고도 하고요. 로프 한쪽 끝에 고리를 만드는 매듭으로 사람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보낼 때 앉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고정이 되는 매듭법이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산악 훈련을 하거나 혹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될 때 그럴 때 사람을 오르고 내리게 할 때도 사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그란 매듭 안에 무언가를 싣고 그리고 이동할 때 유용한 고정 매듭법입니다. 다음은 그레니 매듭입니다. 두 가닥의 로프를 함께 묶는 데 사용하는 매듭으로 쉽게 풀어야 할 때 그러니 두 가지 끈을 고정한 다음에 쉽게 또 풀어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그레니 매듭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겹 흘러매기입니다. 네, 피셔맨 노트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지름의 로프 두 가닥이나 같은 지름의 낚싯줄 두 가닥의 양끝을 함께 묶을 때 사용하는 매듭입니다. 네, 이럴 때는 피셔맨 노트라고도 표현하듯이 낚시 할 때 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피셔맨 매듭법을 통해서 끊어진 하나의 줄을 연결해서 더 길게 여러분들이 유사시에 이렇게도 매듭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 감은 접친 매듭입니다. 네, 더블 시트 밴드라고도 하고요. 다른 지름의 로프 두 가닥을 함께 묶는데 사용하는 매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사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탈출할 때 혹은 조금 더 끈의 길이가 부족할 때 두 개의 끈의 두께가 다르면 더블 시트 밴드로 통해서 묶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은 매듭입니다. 클로브 히치라고도 하고요. 로프의 끝이나 중간에서 물체를 묶을 경우 사용하며 쉽고 빠르게 묶을 수 있는 매듭입니다. 매듭 후에도 길이 조절할 수 있어서 빈도가 높고요. 이러한 경우는 감은 매듭은 아무래도 빠르게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매듭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꼬여있는 방향을 보시면은 이게 조금 살살살 풀면은 왼쪽 오른쪽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한쪽으로 당기면은 고정이 확실히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매듭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매듭도 지어보고 이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쓸 수 있겠다 라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상 구조 기술입니다. 네, 수상 구조 기술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접근법 그리고 입수법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순서들을 이렇게 보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구조 상황인지 및 사고 현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 빠르게 알아야겠죠. 그 다음 현장 실태 파악 및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본인의 안전 또한 잘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나의 역할은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간접 구조 도구를 찾아야 되나 약간 이런 판단을 조금 빠르게 해야 됩니다. 다음 사고 유형 및 규모를 파악해야 되고요. 어떠한 규모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비 이런 거를 빠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요구 조작 상태 및 숫자를 파악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조금 빠르게 구조해야 될지 앞에 얘기했던 10대, 60대들이 안전사고 비율이 높았죠. 그래서 그런 사고 상황에서는 그러한 어린이 영유아나 그리고 어르신 분들을 먼저 구조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그 다음 지원 세력 요청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수용이 가능하지 범위를 넘어섰다면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면 네, 세력 요청을 해야겠죠. 그 다음 장애 요인 및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게 방해가 되거나 혹은 위험 요소 혹은 집안이 약하거나 혹은 어떠한 날카로운 그러한 상황이 있거나 너무 높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지형 이런 요소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비 및 인력 요청을 통해서 그 다음 구조활동 전개해서 이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왔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기관 인계를 통해서 구조 완료 시 구조기관 인계 및 사후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구조현장 도착 시 조치 요령으로 수상구조 NCS 학습 모듈 교육부에서 2018년에 이렇게 사건들에 대한 순서를 통해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가 여기에서 빠진 게 무엇이 있나 내가 적절하게 판단을 하였는가라고 하나의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주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당황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이러한 사건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평형영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평형영법에 대한 정확히 리뷰와 수상안전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형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아직 평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감이 아직 잘 안 잡히실 텐데요.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침대 같은데 혹은 쿠션을 엉덩이 밑에 깔고 평형 발차기 자세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면은 평소에는 쓰이지 않은 관절 각도이기 때문에 건도 당기고 근육도 당기고 아픕니다. 남성 같은 경우들 혹은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나 이 평형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각도가 벌리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평소에 쓰이지 않은 각도고 근육이기 때문에 하지만 점차 스트레칭을 하고 조금의 유연성만 있다면 아무리 유연성이 떨어지고 ROM 관절 가동 범위가 적더라도 평형 발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살짝만 발가락만 살짝 바깥으로 하고 발 안쪽으로 쭉쭉 밀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물을 그냥 스치는 기분 그냥 슉슉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야 쭉 밀리네 약간 몸이 나도 모르게 상체가 앞으로 쭉쭉 가네. 그러니까 이때 재미를 느낍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순간 뭐야 한 50m 50cm 50cm 앞으로 가네 60cm 가네. 선생님 말처럼
호흡하고 킥 쭉 하니까 한 1m 가네. 1m 50 가네. 우와, 약간 이러한 재미도 있고요. 물이 편해집니다. 평형을 잘하면, 자유형하다가 힘들면 평형으로 천천히 쭉 킥하고 쉬고, 호흡 한 번 하고 쭉 밀고 쉬고. 네, 저는 평형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평형이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인 영법이라는 거 나중에 꼭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